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일단, 2020년 12월 지금 25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림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시가는 마치 기둥과 같고요. 그리고 EPS는 나무의 가지와 같고 BPS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회사의 현재 시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중공업의 한 주당 시세가격은 6,930원입니다. 여기 제가 좀 다르게 하는데 여기 보면 시세가가 6,930원입니다. 그러면 시세가를 정중앙에 놓고요. 이제 위아래 EPS와 BPS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EPS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 한 주가 1년에 그 한 주식 한 주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EPS라고 합니다. 자, 얼마인가요, EPS가? 네, 적자가 났네요. 한 주당 이 회사는 마이너스 1983원을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이요. 자, 그러면 EPS는 마이너스 1983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약 3년 동안의 EPS 흐름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년 동안에 EPS가 여기 있죠. 자, 2017년을 기준해서 EPS가 한 주당 마이너스 766원을 적자를 냈네요. 그리고 2018년에는 한 주당 마이너스 693원을 또 적자를 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한 주당 마이너스 2080원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472원을 적자를 냈네요. 자, 계속 적자를 내면 회사가 이제 좀 나중에 도산을 할 위험성이 높겠죠. 왜 적자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깊숙하게 회계장부를 파헤치지 않아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중요한 거는 매해마다 한 주당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 흐름을 먼저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EPS인 한 주당 1년에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 1983원 적자를 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배를 만들고 배를 팔고 있는데 적자가 나요. 뭔가 문제가 회사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BPS. 한 주당 여러분들이 한 주당 그 회사의 재산. 지금 만약에 회사를 현금화를 시켰을 때 한 주당 나눠줄 수 있는 돈. BPS입니다. 한 주당 재산. 가인
BPS는 현재 7,335원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지금 현금화시키면 여러분에게 7,335원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대비 BPS가 더 싸게 측정이 돼 있죠. 시세가 지금 7,335원인데 6,930원으로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낮게 측정이 되었을까요? 네,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BPS가보다 보통 낮게 측정이 되겠지요. 어지간하면 시세가가 BPS보다 더 낮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막 2배, 3배 정도를 이렇게 BPS가보다 시가가 2배, 3배 높게 측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BPS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시세가가. 그러면 그에 따른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좋아질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미래에 뭔가 대박이 될 만한 뭐가 있으면 서로 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BPS보다 훨씬 몇 배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가 측정이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맹점을 시장의 맹점적인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남들 눈에 다 좋다고 이게 생각되는 회사들 주식들은 다 이미 청정부지로 위에로 대부분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감안을 하고 저평가된 주식과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한번 발굴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보시면 BPS의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 BPS가 있죠. 2017년도를 기준해서 BPS는 한 주당 13,90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재산이 계속 줄어드네요. 아무래도 매년마다 적자를 보고 그러니까 BPS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이게 좀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물값이 오르기도 하고 건물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설비값이 오르기도 하고 설비값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 시장성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성도 변하게 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있고 매해마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한 주당 재산이 2017년 13,903원에서 2018년에는 11,15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8,68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최종적으로 또 떨어졌네요. 7,354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매해마다 회사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고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거의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회사의 자산이 거의 반절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약 14,000원 했던 게 지금 7,000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회사의 자산은 계속 줄어들면 나중에 자본 잠식이 일어날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시가 대비 그 재산가 대비 시세가가 낮게 측정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의 뿌리 부분인 BPS를 기준으로 해서 부채율과 유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보시면 압니다.
위 회사의 현재 부채율은 2020년 12월 20일 기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부채율이 159.1%입니다. 예, 약 160% 정도가 되네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BPS 7,350원 대비 약 1.5배의 부채를 더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1.5배는 얼마 되나요? 대략 자본금이 7,335원이니까 여기서 1.5배가 더니까 부채가 한 11,000원 정도 되나요? 대략?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의 한 주당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회사의 약 3년 동안의 부채 흐름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그러면 현재 부채 비율이 계속 어떻게 되나요?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BPS가 이게 떨어지면 한 주당 그 재산이 계속 떨어지면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약간 올라갔다. 이제 지금 부채 비율이 138.35%까지 2017년 138.35%였고요. 부채 비율이. 그리고 2018년 기준에서는 111%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159.1%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하려면 이게 회사의 회계장부를 정확히 파헤쳐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회계장부는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유튜브나 뭐 블로그도 좋고 이런 여기 공유 자료를 한번 올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아직은 이게 회계장부를 잘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부채율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부채가 이 정도 되면 이 회사가 건강하다고 보이나요? 보통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이 정도가 돼요. 왜냐면 그 시설 같은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강의했던 대우조선해양은 약 200%였죠. 대부분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산업 그 특징에 따라 이게 좀 이렇게 틀려요. 근데 이런 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부채비를 보통 이 정도를 지고 이게 회사를 영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입니다. 현대 유보율은 104.71%입니다. 저도 유보율이라는 개념이 이게 저건 좀 수치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가 유보금, 현금을 얼마나 싸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유보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략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율이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상태 유보율이 2017년을 기준해서 247.28%, 2018년도를 기준해서 145.91%, 2019년을 비교해서 104.71%. 어떤가요? 계속 유보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회사에 쌓아둔 돈이, 현금이 조금씩 줄어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유보율로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현금이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위험이 왔을 때 여기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위험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나는 이거를 버티고 이거를 다 편안하게 있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은 그 위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유보금 같은 게 그걸 잘 이걸 확보를 못해서 회사가 제때 뭘 투자를 못하고 설비를 이걸 교체하는데 교체를 제대로 못하고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직원들을 돈이 없어서 뽑지를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 어려운 시기에는 호황기는 잘 되니까 어떤 회사든지 이렇게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민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다 이게 몸이 다 물 밑으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상태를 몰라요. 이게 머리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할 말 중에 썰물이 쭉 빠지면 어떤 사람이 수영복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잠수복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알몸인 상태인지를 불경기 때는 그게 다 드러난다고 해요. 썰물이 들어가면 마치 이와 같아요. 밀물일 때 다 찼을 때는 호황기 때는 다 괜찮으니까 다 좋게 보니까 회계장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가 안 보여요. 다 잘 되니까.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완전 불경기로 해가지고 매출이 급감을 하고 물건이 안 팔리고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마치 이제 썰물과 같아요. 그럼 썰물이 싹 빠지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얼마나 이게 준비가 잘 되고 재정 상태가 잘 돼 있는지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재정 상태가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까지도 잘 하는 사람들은 잠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부실해요. 비리도 많고 부실하고 분식 회계에다가 그리고 거기 뭐냐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거 뭐냐 그 회사 돈을 계속 빼돌려 먹던 게 그게 예전에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옛날에 호황기일 때는 그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회사가 굉장한 위기의 상태에 들어오니까 모든 안에 있던 그 비리나 여러 가지들이 다 이게 드러나게 돼요.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나요. 마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앨범 상태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다 이게 드러나냐? 경기가 아주 불황일 때, 안 좋을 때 이게 확 드러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회사가 바로 휘청휘청 그래요. 그냥 그런 회사들은. 그럼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하냐? 도산을 하게 되겠지요. 당연히요. 그러면 여기서 잠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알몸인 사람도 있어요. 알몸인 사람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산이나 영업권을 아주 불경기 헐값에 잘 준비된 회사들은 유보율이나 이런 게 부채율이 잘 관리가 된 회사들은 그거를 갖다가 거의 좀 속된 말로 거의 거저 먹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런 알몸으로 있는 회사들을 이런 비리나 이런 게 뭐 휘청거리면 그때 도산하게 되면 그냥 거저 먹습니다. 자산을. 예,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독과점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는 이제 이 발판이 돼요. 그럼 이게 독과점이 한번 굳어지면 그거를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이걸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거로 해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부러 이제 이게 법의 이제 힘으로 그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독과점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경쟁 체제에 있을 때는 그 회사들이 어떤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싼 가격에 이게 내놓는 경쟁을 하는데 독과점 업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독과점 업체가 그냥 배를 내밀어요. 그냥 배짱 장사라고 하죠. 우리 옛말에 배짱 장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역사적인 한 사례를 볼게요. 예전에 저 이병철 회장을 제가 좋아하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국수 공장을 했을 때
옛날에 그 당시에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근데 밀가루로 만드는데 밀가루가 그 당시에 수입보다는 거의 미국으로부터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 돈으로 저기 원조가 들어오던 때예요. 그러면 그거로 우리는 밀가루로 이게 저기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밀가루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쌀 쪽에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서양 저기 미국에서 들어온 거는 밀가루로 원조가 들어오는데 밀가루를 어떻게 해 먹을 줄 모르는 거야. 뭐 빵에 대해서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 주식이 우리는 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 문화와 친숙한 국수로 해서 밀가루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당시에 배고픈 이제 국민들의 배를 이제 달래줘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자료를 보면 다 찾아오는데 이게 국수가 원체 인기가 있으니까 국수를 만드는 그 공장들, 회사들이 국수값을 막 너도나도 올려요. 근데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은 안 올려요. 그래 다른 국수 저기 공장 회사 사장들이 이병철 회장 사장한테 그당 사장이라네 이병철 사장 국수 공장 사장한테 와가지고 왜 저기 국수값 안 올리냐고 당신 당신은 지금 지금 우리의 지금 뭐 국수값을 올려 우리가 같이 저기 마진이 높아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않냐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아사하기 직전인데 국수값을 올리면 지금 국민들이 배고픈 가난한 사람도 어떨 거냐고 해서 이병철 회장은 국수값을 안 올려요. 그리고 오히려 품질을 더 개선해 가지고 이제 국수값을 거의 안 올리고 오히려 품질을 더 개선해서 해요. 그럼 그에 반해서 다른 이제 국수가 저기 좀 저기 국수를 이제 그 당시에 못 먹으면 이제 아사하니까 죽으니까 국수값이 많이 오르니까 다른 공장 사장들은 너도 나도 다 국수값을 올려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딱 상식적으로 봐도요. 네, 네. 당연히 이병철 회장 저기 공장에서 만든 싸고 질이 좋은 국수가 불티나듯이 팔리겠죠, 당연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른 국수 공장 사장님들은 다 저기 문을 거의 대부분 닫습니다.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게 겁으로 이제 저기 이게 탄생하는 이게 저기 이게 아주 이게 저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 사건으로 해서 이병철 회장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이게 밀사 역사로 이거는 봐야 하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그 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도인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돛 닦는 사람, 이게 종교인들도 도인이에요. 이게 보면. 그리고 이제 명동 사채시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소문을 듣고 다 모니터링해요. 이거 아직 지켜봐요 이병철 회장을. 그럼 야, 저런 사람들이 기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도우러 와요. 도우는 사람이 와요. 근데 예전 때 저기 저기 이거를 막 저기 국수값을 이제 국민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국수 가격을 겁나게 올려가지고 자기의 사익만 챙기려고 하던 국수 공장 사장은 어떻게 됐나요? 안 도와줘 사람들이 이게 영적 지도자들도 안 도와주고 도인들도 안 도와주고 하다못해 이게 은행이나 사채업자도 안 도와주고 국가에서도 안 도와줘요. 국가에서 이게 지켜봤을 때 아씨 국민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저기 하는데 이병철 회장이 딱 보니까 국수값을 안 올리고 막 저기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 서 싸게 이거를 막 질 좋은 국수를 막 배포를 하는데 다른 국수 공장 사장 놈들은 이거 국민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것들은 그냥 국수값 올려가지고 지들 배때기에 기름 채울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내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막 여러분들이 장관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경제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생각해봐요. 그 싸가지 없는 저기 가격을 겁나게 오르는 국수공장 그 사장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인격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던 짓을 똑같이 해요. 뭐 그게 국수값을 이렇게 대금에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양아치 짓을 해요. 내가 보면 사람 안 변해요. 사람 개과천선한다는데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한 번 양아치는 계속 양아치더라고 제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도 한 번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들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양아치 짓을 하다가 가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그게.
뭐 교육이나 이거 세뇌 이런 거래 가지고 뭐 경서 많이 읽으면 종교 힘으로 그게 될 것 같잖아요. 쉽게 안 돼요. 그 인간이 변하는데 굉장히 그 억압법생을 지나도 잘 안 변해요, 인간이라는 게. 1억 년 전 그 인간 지금도 똑같아요. 잘 안 변해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냐? 다 근데 사람들도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 영적 지도자 종교 이런 데도 높은 데 있고 다 그래요. 옛날 저기 이병철 회장이 카톨릭 신자인데 그 명동 성당 우리나라 명동 성당 저기 주교가 최고 짱이잖아요. 이 양반이 저기 많이 도와줘요. 이 양반이 어떻게까지 도와주냐면 이게 아마 어디 기록이 없을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괜찮으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어차피 한 나라마다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있어요. 어차피 카톨릭은 교황이 다 최고의 이제 저기 그냥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교황의 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 양반 힘이. 종교인 중에서 최고 지구상에서 최고 영향력이 센 게 교황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카톨릭 교황인지는. 뭐 그럼 기독교는 없나요? 좀 제가 봤을 땐 기독교는 비유를 하자면 좀 아메바하고 비슷해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이 신도수는 겁나게 많은데 이게 의견이 단결이 안 돼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이렇게 하자 하면 카톨릭 전체가 다 움직여 버려요. 예, 카톨릭은 기독교 저기 개신교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다 아메바 같아요. 따로따로 다 누르기 때문에 카톨릭은 교황이 한번 뭐 이렇게 딱 이게 내리잖아요. 명령을 한번 내리잖아 이게. 파급력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 양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딱 하게 이병철 회장을 갖다 좋게 봐요. 우리나라 저기 명동성당 저기 주교가. 그럼 이 양반이 각 나라의 주교들을 항상 교황하고도 이게 연락을 자주 하고 이게 보고 시스템이 바로 이게 직통 보고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이병철 회장이 이 사람 괜찮다 하자면 이게 주교가 교황한테 이거 삼성중공업 보다가 씨 삼성중공업다 뭐다 여기까 삼성 얘기하다가 이게 이병철 작가였구나. 이게 다 연결이 돼 주시라고 결론은 이게 밀사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한 역사에 흥망성쇠가 이게 다 도인들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기업들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을 좋게 봐가지고 교황한테 이게 좋게 굉장히 이 사람 도와줘야 한다고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상인이다 의상이라고 그 의로운 상인을 의상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인들을 그냥 상놈이라고 해요. 우리 옛 욕 중에 상놈의 새끼라는 욕 있어요. 상놈의 새끼 할 때 상이 상인할 때 상이네요. 놈은 이제 우리 놈노자 이제 놈 나쁜 놈 개놈 할 때 이제 욕할 때 놈이고 상이 상인할 때 상이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이제 욕하는 말쯤에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욕이 어떠냐면 이런 쌍놈의 새끼 그냥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었거든요. 저희 동네 이장인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우리 아버지의 그 톤 그대로면 이 쌍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하고 욕을 해버려요 그냥 우리 아버지 그 쌍놈의 새끼를 할 때 그게 상이에요. 상인할 때 상. 왜 우리 조선에서는 상인을 굉장히 하등시 여기고 나쁘게 봐요. 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인 놈 해가지고 그걸 줄여서 상놈이에요. 이제 이거를 뉘앙스를 세게 욕을 하다니까 이 쌍놈의 새끼라는 이제 욕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거를 이장실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많이 해.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왜 쌍놈의 새끼라는 욕을 자주 할까?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저기 이장 우리 이제 동네 사람 중에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을 볼 때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상놈이라는 게 원래 상인할 때 이제 마음 공부 이걸 하면서 이제 이걸 제가 다 발견했어요. 상인할 때 상이고 노무할 때 노무야 그 쌍놈 그걸 또 이제 더 기분 나쁘게 쌍시옷을 벗어 쌍놈의 새끼라고 이제 이게 욕이 있어요. 이게 상인이에요. 왜 상인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 저기 이용을 막 거침없이 해요. 굉장히 이기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상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 돈밖에 모르는 놈, 나쁜 놈, 이기주의적 놈, 그래서 상놈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더 뉘앙스가 더 세게 쌍놈의 새끼라고 이제 이렇게 욕이 있어요. 우리 조선 옛부터 여기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뭐 다른 욕으로 하면 이거 또 괜히 또 신고 들어오고 이거 끊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얘기는 하고요.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게 의상이라고 근데 의로운 상이라고 해요. 우리 역사상에 의로운 상인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여기 옛날에 뭐 저기 이게 한번 이거 잘 해보세요. 근데 의로운 상인들은 조선의 이제 왕실들이 도와줘요. 보통 상인들은 자기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면 어떤 짓도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사람을 팔아먹는 일도 서슴지 않고 나라를 갖다가 위태로움에 저기 이게 빠지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옛날 조선 왕실에서는 이제 도인들하고 다 연결이 되고 종교인들하고 다 연결되고 이제 선비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러면 상인 중에서 이제 의로운 상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의상이라고 해요. 의로운 상인이라 해서. 그럼 의로운 상인들은 조선 왕실에서 그걸 다 이제 이게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의로운 상인들을 이렇게 도와줘요. 어떤 식으로 도와냐? 첫 번째로 조선 왕실에 이제 물품을 저기 대는 저기 그 진상품이라고 있죠. 진상품을 대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저기 이걸 납품하는 걸 그 권한을 다 줘요. 이름을 다 해버려요. 그 의로운 상인한테. 그러면 다른 자 저기 그러면 저기 뭐냐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제 상인들도 있을 거 아니고 얘네들도 그거를 이제 진상품을 납품을 하고 싶죠. 돈을 겁나게 버니까 그 진상품을 납품하게 되면 근데 아무한테나 그걸 안 줘요. 다 그 의상들한테만 줘요. 그거를. 그 역사상 보면 의상들한테 옛날 고려 시작 같은만 해도 조선 왕실은 상인들을 굉장히 뭐랄까 하등시 여겨요. 이게 뭐 천민 취급을 내버려요. 근데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천민 취급을 했는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옛날 고려 같은 게는 우리 태조 왕건 다 알죠. 태조 왕건이 누굽니까? 네, 장사치입니다. 상인.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태조 왕건이 무슨 소리야? 장군이잖아. 네, 장군도 맞습니다. 원래 상인이고 궁예가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장군으로 이제 스카웃을 하죠. 이제 국가 이제 큰 대신을 장군으로 이제 하죠. 보통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술이나 해전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해적들을 상대로 이게 산적들 상대로 마적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상단길을 가다 보면 이게 털리는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네도 자체 군대가 있어야 돼요. 이제 호위병이라고 하죠. 호위병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게 치안 상태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옛날에는 왕건 때만 해도 어디를 다 배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무역이 배와 비단길 같은 이제 이게 육로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육로로 가면 산적과 마적 애들이 와가지고 다 털어먹으러 와요. 그러면 이게 백길로 가면 해적 애들이 와가지고 털어먹으러 와요. 그러면 당연히 호위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왕건이 그거를 잘 알아요. 그걸 잘 알아야 위험한 해로 같은 데를 이렇게 저기 거기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 가기 때문에 위험한 해로나 그 저기 그 이런 저기 그 루트 길을 이렇게 자기가 뚫으면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것도 어중간히 뚫고 그냥 병력 호위병도 없이 갔다가 이제 산적이나 해적들한테 다 털려 먹어가지고 그지가 되어버리거나 죽어요. 그래서 왕건이 이게 전술적인 해전뿐만 아니라 육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게 굉장히 이게 뛰어나요. 왜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는 상인을 하려면 그게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궁예가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이제 저기 그 장군으로 돼요. 왜냐면 그때 그 경험이 다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를 운영을 하는데 쌈만 잘한 데서 군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보급이 없으면 군대는 바로 그냥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쟁하는데 여기 식량이나 탄환이 저기 이게 조달이 안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고 탄환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총 맞아 죽게 되겠죠. 군대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급을 상인을 상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게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 보급품을 나르는 것도 똑같아요. 왕건이 그게 뛰어난 보급품을 이게 나르는 능력이. 전선이 길면 길수록 보급품 나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에 적군들이 와가지고 보급품을 다 털고 똑같아요. 옛날에 상단들이 이렇게 저기
끌고 이게 해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적들하고 싸워 가지고 그 방어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그 경험을 그대로 해 가지고 그 상단 때 그 경험을 해 가지고 인제 나라를 세우는 데 큰 그 자기의 경험 노하우가 그게 돼요 왕건이. 그래서 옛날 고려 왕실들에는 왕건부터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서 인제 왕이 못 되고 이렇게 된 왕족들은 있잖아요. 뭐 삼성중공업이다 뭐다 하여튼 일단 저 얘기를 하겠 왕족들은 예전에 저기 옛날 백제 시대도 좀 그랬는데 좀 백제하고 약간 좀 시스템이 약간 비슷해요. 시 신라하고는 약간 틀리고 이게 왜냐하면 태조 왕건 자체가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기 때문에 왕실 나중에 이게 저기 공부를 시킬 때 인제 왕자들이나 이제 계속 대대로 공부시킬 때 상단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시켜요. 왜? 국민을 먹여 살려면 물자나 같은 게 풍요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다 바닷길로 육로로 저기 보찜 찌고 이렇게 가다가 저기 하면 가다가 저기 예를 들어서 쌀을 하나 갖다가 저기 가니까 쌀이 한 3배 값이니까 요 쌀을 갖다가 저기 한양에서 저기 뭐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전라도가 제일 쌀이 많이 생산돼. 쌀값이 싸. 그럼 전라도에서 여기 한양까지 서울까지 이제 쌀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이게 등짐지고 이게 사람이 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등짐지고 가는 저기 쌀 소모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저기 거기 옮기는 양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배로 가야 돼요, 당연히. 그 고려 시대 때는 다 백길이었어요. 이 지금 조선 시대 때는 육로길이 많이 뚫리는데 왜 그러냐면 조선 시대 때 정도전이 백길을 다 끊어버려요. 상단길을 갖다가. 그래서 육로길이 발달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기 상인들의 저기 그 왕래가 거의 없어져요. 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는 배로 움직여야 이게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백길 다 끊어버려요. 조선이란 나라가.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그거는 설명드리고 여기서 더 해주면 중요한 게 옛날 고려사에서는 고려 왕실도 장사를 해요. 장사를 가르쳐요. 상인을. 고려 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이제 저기 뭐냐 성리학인가 그 저기 뭐냐 하여튼 이게 고려 말좀 들어가면서 이게 성리학 들어오면서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고려가 원래 태조 왕건부터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 저기 다 장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실 사람들이 저기 이런 국가의 중요한 물품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이게 수익률이 높은 거래, 비단, 소금, 그리고 또 뭐 있냐, 인삼, 이게 대표적이에요. 요 세 품목은 거의 고려 왕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독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조선에 가면서 이제 이 왕실이 이제 그걸 못하게 딱 다 만들어요. 그 정도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고려 그러니까 이제 썩은 이유 중에 그게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모든 저기 이런 쉽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상단을 갖다가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거의 독점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예전에 이렇게 뭐 이게 누구지? 이게 인삼거상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국가로부터 인삼 무역을 독점을 다 해버려요. 국가가 저기 그때 조선 왕실이 다 그냥 저기 아예 독점을 이 상단 하에 다 밀어줘 버려요. 옛날 드라마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그 진짜 있었던 애 픽션이기 때문에 약간 좀 허구적인 것도 섞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옛날 그럼 조선 왕실에서 이 사람 의상이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다 이게 와요. 선비들이나 아니면 저기 불도인들이나 불교인 신자들이나 아니면 저기 여기 뭐냐 여기 도인들이나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왕실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기 모든 저기 국가의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최고의 수출 품목이 뭐냐면 우리 저기 한부터 옛부터 이게 약재 같은 게 강해. 특히 이제 고려 인삼이라고 죠. 고려 인삼이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 예전에 인삼 같은 게는 최고의 수출 품목이었어요. 우리 조선은 고려 때부터 그렇고 뭐 조선 때 그러면 인삼 같은 거 약제품 같은 게 이게 이게 중원이나 아니면 이게 밖으로 외부로 나가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저기 수익률을 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고려 왕실에서 옛날에 그거 갖다 고려 왕실이 그걸 다 독점을 했었어요.
그 고려 왕실이 그걸 적었는데 조선 왕실에서는 그걸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이 사업권을 주는데 그 사업권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저기 조사를 많이 해요. 이게 의상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양아치 같은 애들,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애들은 절대로 안 줘요. 이런 애들한테 주면 나중에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기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저기 상인들한테 주면 얘네들이 국가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저기 이게 막 흔들어요. 국민들을 갖다가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그걸 다 막아놔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옛날에 그 밀사 역사를 얘가 겁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조선 왕실은 저기 뭐냐 장사를 많이 못하게 해요. 고려 때 그런 그안 좋은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 왕실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의상들한테 그걸 이제 유임을 해줘요. 의로운 상인들한테. 그래 나중에 이거 예전에 기록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한 상단이 임삼 독점권을 한 상단한테 줬어요. 조선 왕실이. 그 기록을 보면 있는데 이 상단이 얼마를 이제 국가가 이제 군인들 월급도 주고 이제 관료도 월급 주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약 70% 가까이를 한 사람이 냈다고 해요. 믿기지 않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실록에 잘 이게 하시면 옛날에 그 기록에도 그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제가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실제 기록에도 약 거의 70% 가까이를 한 사람이 내요. 한 사람이 조선의 지금 세금을 한 사람이 70%를 다 내요. 이게 조선의 군인이나 지금 공무원들 관료들이 월급이 70%를 한 사람이 다 주는 거야 결론은. 그 사람이 인삼 무역 독점권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인삼 장사를 못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도 인삼 독점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 굳이 세금으로 안 내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세금 포탈을 겁나게 많이 했죠. 지금 말로 따지자면. 이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상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 포탈을 겁나게 많이 해서 많이 안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국가가 이게 위주가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수익 금액을 왕실에다 세금을 겁나게 많이 내요 스스로. 그래서 의상한테만 줘요 이거를. 아무한테 안 줘요. 옛날 명성황후 때도 있는데 명성황후 때 명성황후가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조선의 인삼 독점권을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하는데 이게 이 말, 이것도 옛날 드라마도 나와 있고, 아마 사서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민성황후 오라버니가 와가지고 그 특종권 나달라고 막 때렸어요. 명성황후한테. 그러니까 명성황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아무리 해도 이거 아무리 우리의 나의 본가지만 이것까지 넘겨주면 이거 왕실 재정이 파탄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 안 주는 걸 알고 있어요, 명성황후가. 그때 명성황후가 그런 권한을 많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인삼 독점권이 이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니까 그 명성황후 오라버니 와가지고 막 자기 동생 명성한테 와가지고 마마 그 독점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제 양아치 같은 애들이 어떻게 냐 자기가 직접 왕치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명성황후 오라버니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욕심이 많아. 이게 탐욕스러워. 그러니까 저 탐욕을 이용해서 우리도 같이 돈을 벌자 해가지고 욕심이 많은 상담 상인들이 가가지고 명성황후 오라버니를 막 꼬셔요. 아 이거 하면 이게 이익이 많다고. 그러면 이거에 얼마의 이익은 당신이 갖고 우리 이거 같이 해먹자고. 그러니까 명성황후 오라버니가 이제 눈깔이 이제 뒤집힌 거야. 그래가지고 명성황후 같아가지고 막 명성황후를 겁나게 쪼아요. 자기 동생을. 그걸 쉽게 말해 영어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영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영어권을 달라고 막 이게 조선 왕실한테 이걸 쪼아.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역사하고 이게 주시하고도. 그러니까 명성황후 오라버니가 명성황후 자기 동생을 막 쪼아요. 그 영어권 나 달라. 인삼 독점권 인삼 거래 독점권 그거 나한테 달라고 쪼아요.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기 그 인삼 그 저기 그게 조선 왕실 대대로 그 세를 확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인삼이라는 게. 인삼 이 무역권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딱 보니까 오라버니한테 주면 세금 다 포탈하고 국가가 왕실이 완전히 저기 창고가 다 비일 것 같은 게 딱 눈에 보여. 그래 명성황후가 그것만은 안 내놔요. 자기의 그 저기 뭐냐 오라버니한테는. 그래 나중에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그때 이제 의상이라고 이게 드라마도 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명성황후가 시작으로 이제 저기 보니까 의로운 상인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이게 추천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의로운 상인이라고. 이제 그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명성황후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저기 인삼 무역권 같은 게 이제 다 이제 뺏기죠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이제 받기는 하는데 거의 저거고 조선 대대로 이게 이런 무역권 같은 게는 아무한테 안 줘요. 의상한테만 줘요. 이게 의로운 상인들은 다 추천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도 이제 암행어사 비슷하게 다 이게 가요. 이제 상인들을 해요. 그 조정에서 저기 왕실이 옛날 고려처럼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조정에서 뭐 인삼 무역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와요. 영업권을 이거를 갖다 그 양반한테 다 주면 독점권을 주면 그럼 서로 그걸 해 먹으려고 그냥 막 저기 왕실이나 조정이나 노비를 하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안 줘요. 아까 왜냐하면 국가의 저기 세금의 어마어마한 저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때 저기 독점 한 사람이 그 인삼 그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조선의 전체 거두는 세금의 70%를 낼 정도면 알만하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의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병철 회장을 저기 옛날 도인들이 의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저기 카톨릭 여기 주교도 도인이에요. 이제 자기 마음 이제 몸 수행하고 마음 수행을 하는 양반. 다른 서양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뿐이지. 그럼 이 양반이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좀 이게 역대 이제 저기 중에 이제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카톨릭 신자 중에.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다 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요. 그러면 저기 이게 명동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재계 사람들 다 만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저기 그 종교계 그 제일 탑에 있는 사람들은 재계, 정계 뭐 저기 문화계 있는 사람 다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저기 이제 마음을 이제 그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보통 있어요. 다 안에. 그 주교가 그 능력은 없어도 그럼 이런 사람들 옆에 딱 있다가 그 사람들 야, 제 속으로 뭔 생각했냐고 너도 그 주교하면 예, 제 지금 주교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교님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 쳐먹으러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지?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하면 이제 걔는 안 도와주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 만나면 저 사람 조심하라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낙인이 찍혀요. 그 기업인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옛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인들이나 저기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면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업을 많이 베풀려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 역대 우리 3대 기업이라고 하죠. 보통 지금은 이제 많이 트렌드인데 대우, 현대, 삼성 이거 3대 신생 성장 그 80년대부터 해서 그 중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일어난 3대 기업을 딱 따지자면 삼성, 현대 그리고 이제 대우는 이제 이게 IMF 때 방했죠. 대우 때 그때 저기 영적 지도자한테 찍힌 양반이 대우 옛날 그 양반이야. 기부주의인가? 이 양반이 찍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어떻게든 영적 지도를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그러니까 알아 이 양반들이 저기 저기 이 양반들은 저기 그 옛날 뭐 정치 구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양반 정치 구단 중에서 탑이에요. 이런 저기 영적 지도 양반들 그러면 다 알아. 그럼 이 양반들은 다 딴 데 가서 이렇게 다 이 얘기를 해줘요. 조심하라고 그 김우중이 걔 저거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제 김우중을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그리고 김우중을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IMF가 왜 왔는지 이제 이게 다 김우중을 보면 다 이게 한눈에 딱 펼쳐져요. 왜 이런 시대가 열렸는지. 근데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와줘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좀 안 좋게 흐른 면도 많이 있지만, 이제 사람이 참 이게 남들 욕할 텐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력, 명예를 얻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입장에서 또 새로 사람이 좀 변하기도 해요. 근데 변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저기 10조 원을 딱 줬어. 어느 날 갑자기 10조 원을 딱 줬어. 그 10조 원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언코 그 10조 원은 아주 이기적인 그 자기를 위해서만 아마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뭐 99.999%라고 저는 단언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거부들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그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가잖아요. 여러분은 더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거부들을 제가 욕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 양반도 그 입장에 가면 사람이 틀려요.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지금 현대 전 세계에 있는 어찌 보면 자기 부모가 부자이니 거부했으니까 자기도 거부잖아, 솔직히. 이점 시대 그잖아. 자기 부자 저기 부모가 부자니까 거부지. 자기가 일궈낸 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저기 뭐 창업 1세대도 아니고 지금 보면. 그럼 이 양반들이 어떤 양반들이 이 시대가 됐을 때 이 양반들이 전생 한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이게 돌을 닦으면서 이 양반들이 어떤 양반들이 하냐면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 현재 지금 쉽게 말하면 재벌 3 세, 4 세라고 하죠. 이 양반들이 돌을 닦으면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양반이 이 인자 저기 그 자본주의의 극의 악에 인자 다르는 시대에 오면 이 양반들이 인자 그 인제 쉽게 말하면 인자 뭐냐 빌 게이츠나 뭐 워린 버핏이나 뭐 저기 이건희 회장이나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부들이 있잖아요. 뭐 현대상 이 양반들의 자제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저기 보니까 아니 뭐 보니까 지지들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던데 재벌 뭐 3 세 4 세들 보니까. 근데 막상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 가지고 이 시대에 이게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고 악에 극에 달할 때는 그 저기 인제 그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한테 그걸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지 좀 몇천 년 전부터 돌을 닦아 가지고 시험을 굉장히 이걸 많이 쳐요. 일부러 인제 그런 안 좋은 상황에다 넣어 놓고서나 인제 저기 이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을 해요. 그걸 도인들들이 인제 계속 그거를 인제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천상계에서 천신도 지켜봐요. 그래 그 시험을 인제 자기 맵 생활 해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그 시기 통과를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계 인제 재벌 3 세 4 세들로 지금 다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인격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매일마다 저기 뭐 여자들이나 두드려 패고 저기 깡패질이나 하고 뭐 그 나쁜 짓만 하던데요 인제 다 하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통과를 옛날에 그 전생부터 시험을 굉장히 여러 번을 해 가지고 그나마 통과를 하는 양반들이 지금 전 세계에 그 저기 유산을 받는 이게 금수저라고 그러죠.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보니까 아니 뭐 그 정도 인격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보는 다 이기주의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죠. 여러분은 더해요. 그나마 저기 이걸 시험을 한 도인들이 다 지금 재벌 3 세 4 세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 말까지 오면 야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이거 삼성중공업 얘기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강의했는지 이건 여기서 저기 하고 이거 1 시간이 다 돼 가네. 이게 유보율까지 갔죠. 자 다시 인제 원론적으로 가서 인제 여기서 매출로 가겠습니다. 자 매출이 어떻게 보이나요? 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2019년도에서 7조 9,012억 원이었고요. 계속 2018년 줄어드네요. 5조 2,651억 원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또 늘어나네요. 매출 늘어나면 아무래도 좋은 거겠죠. 7조 3,497억 원입니다. 자 2020년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기 2020년이니까 7조 1,10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비교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는 영업이익을 단입하겠죠. 네.
2017년 12월 달에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냈네요. 영업이익률이 6.63%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77%또 적자를 냈네요. 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심하네요. 그러면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치킨 게임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매출액이 막 7조 원씩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자, 2019년도 어떠나요? 또 적자가 났죠. 마이너스 8.39%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적자 10.55%가 났습니다. 자, 이거로 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매출은 거의 7조 원대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1년에 약 7조 원대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매해마다 적자가 계속 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매년마다 한 주당 BPS 가격이 계속 줄어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현재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은 꾸준한데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뭐 그에 대한 문제가 뭔가 있다는 뜻이겠죠. 7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는데 적자율이 막 10% 가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알아보시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삼성중공업에서 잘 몰라도 최소한 삼성중공업이 배 만드는 회사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게 꾸준한 매출이 있음에도 계속 매해마다 적자가 막 거의 10% 가까이씩 낸다는 거는 회사에 문제가 있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누구도 이 회사를 잘 투자 안 하려고 하니까 시세가가 아무래도 낮게 측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외인 소진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외인 소진율이 현재 15.24%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잘 투자를 안 씁니다. 이 회사에. 왜?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옛날에 한번 뒤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한테 이 회사들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봐도 저평가가 돼 있는데 투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잘 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사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잘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 15.24%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금은 없습니다. 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배당금을 주면 좀 그렇죠. 회사가 지금 자산이 줄고 있는데 그 자산으로 배당금 주면 정신머리가 없는 회사지 그게. 그렇죠.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미래, 지금 현재와 과거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럼 미래의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판별이 나겠죠.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내다가 회사 돈 다 까먹어가지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서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 유가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고 회사가 이제 부도 도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꾸준한 매출이 아직 7조 원대 매출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7조 원짜리의 매출을 갖다가 다시 치킨 게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흑자로 돌아설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7조 원짜리 회사가 만약에 흑자로 예를 들어서 10% 영업이익률이 10조 원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년에 약 1조 원 정도 가까이를 벌어들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1년에 약 1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지금 시총가격이 앞으로 될 회사가 시총가격이 4조 3,65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봤을 때 미래 예측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이거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한 데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투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마인드를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적인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뿐입니다. 어차피 선택으로 인한 수익과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있음을 다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7조 원, 이 회사 같은 또 더 적으면 10조 원 이상을 그냥 발돋우는 회사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를 절대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몇 조 원 돈을 싸질러 가지고 이런 똑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는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 왜 그냥 이제 해운 회사의 불황으로 해서 이제 저기 매출 감소와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이제 축소가 돼요. 시장 축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시장이 축소하는 만큼 자기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자기 소모전이라고 하죠, 서로. 그럼 거기서 약한 회사들은 이제 이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약한 회사들은 나중에 이런 저기 버틴 회사들한테 이게 흡수가 돼요. 시장 영업권도 흡수가 되고요. 모든 저기 이런 시설 같은 거 다 이런 게 모든 게 다 흡수가 돼요. 그럼 나중에 호황이 됐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그 시가는 이미 그 시장에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은 측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추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아주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해야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기를 그냥 주는 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줄 만한 재정적 능력도 없고요. 그런 의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전수를 할 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분석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한 주도 이걸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지금 매입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고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삼성중공업 밸류에이션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해킹 또 들어왔네. 또 안 되니까. 아유, 이거 해킹. 야야야. 이거 안 되면 동영상 날라가는데.